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으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그리고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다, 어떤 고남에도 굽힘 없는 시지프스가 기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환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시지프스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전에 예측했다 봐요. 시지프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네. 신들을 속인 죄로 무한한 게 형벌을 받는 거죠. 바위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 또 이게 내려오면 또 올렸다, 평생.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시지프스가 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끝나면 또 이제 쌍방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쌍방울이 끝나면 정자동에 판교 힐튼 호텔도 있고 끝없이 워낙에 범죄가 많으니까 아마 이게 끝없이 형벌, 저는 이제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 본인 운명을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 보면 뭐 국토부가 차라리 배임이다. 얼마 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데, 저는 국토부나 이제 그 이쪽은 다 감정가에 따라 파는 거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없고요. 배임은 이제 그 자기는 계속 뭐 1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사익 취한 게 없다는데 1원 하나 받으면 그거는 이제 뇌물이고요. 배임이란 건 뭐냐? 임무에 위배해서 왜 업자들한테, 왜 김인섭, 정바울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게 배임 아닙니까? 뭐 배임의 혐의는 넉넉하게 입증 가능하다 봐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을 계속 고난을 받는 자로 판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론 한 장 받은 게 없다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쌍방울로 가고 다시 백현동 수사로 가고, 그래서 이 수사는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탄압을 받고 또 받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였다는 이유로 계속 쓰러질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명확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겠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한 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용도 변경을 해줘서 자신이 1원 한 장 사익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아닌 한국식품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가가 돈을 번 것인데, 그런 국가기관이 제3의 업체에게 용도 변경 전의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기관의 문제지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은 용도 변경을 국가기관에 해준 것이고, 국가기관이 만약에 그대로 팔았다고 한다면 이건 박근혜 전 정부라든가 또는 기재부 또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상 배임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배임은 아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관심인데, 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뭐 영장은 이제 그 청구는 뭐 100%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 대표를 소환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는요.
아마 이제 그 쌍방울하고 이제 묶어서 청구할 것 같아요. 근데 쌍방울이 원래는 이제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 들어와서 완전히 난동에 가깝게 해서 한 번에 공전됐고 그 후에 김영태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또 판사를 막 기피 신청하면서 공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재판이 8월 22일로 연기가 돼 버린 겁니다. 예. 이건 전적으로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이재명 측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월 22일 날 재판하면 아마 8월 말쯤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한 9월쯤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9월쯤에 쌍방울과 같이 엮어서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가 8월 중에는 이제 비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회기면 국회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영장을 청구시켜야 된다 또는 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편안하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의 어떤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혼선을 안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서 회기 중에 해서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9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백현동 수사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쌍방울까지도 함께 병합해서 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대장동만 한 게 아니라 성남 FC 사건을 함께 엮어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검찰은 기존의 어떤 관행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 불리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만약에 국회 회기 중에 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석하면서 검찰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럼 내가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이게 임시회 중이죠. 네. 물론 이제 임시회 때는 뭐 쪼개기를 해가 잠깐 중단하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정기에는 9월부터 정기에는 헌법에 100일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9월까지 간 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시간을 끌어서 이게 9월 간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쌍방울에서 이게 재판이 2번이나 공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9월로 간 거는 전적으로 이게 이재명 측의 책임이고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이 뭐 백현동 막아가지고 이게 영장이 안 되니까 뭉치는 게 아니고 합쳐주는 게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해서 영장을 여러 번 계속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영장 청구하는 거 이게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장동 미래 FC도 묶어준 거고 네. 이번에도 이게 묶어서 한 번에 영장을 하는 거지. 저는 이게 뭐 백현동은 기각될 거 겁이 나서 검찰이 쌍방울아 묶는 게 아니다. 이 말씀도 이게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회기 중에 하지 말고 이게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 결국에 내년에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임시회고 9월부터 이게 정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 비회기 중에 청구하려면 내년에 하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청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을 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 시간을 끌어서 9월 달에 청구하게 만들어서 9월 달에 표결해가지고 부결을 시키려는 이런 게 저는 의도로 봐요. 안 그러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한테도 친전을 보냈어요. 아니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한테 왜 친전을 보냅니까? 이거는 이제 표결할 때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나는 이게 한 표가 급하니까 무소속 의원들한테도 구명 편지를 써가지고 부결시켜줘.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을 계속 지연해서 9월 정기 후에 영장을 청구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게 표결을 통해서 부결해가지고 꼼수록의 방탄, 불체포 특권대에 숨는다.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우리 지금 변호사님께서 검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뭐 봐주겠습니까? 1년 4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만 한 300개가 넘는데 무슨 야당 대표에 대한 애우겠어요. 이건 뭐냐면 내년 총선에 맞춰서 따박따박 검찰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정치 검찰로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하고 있고 계속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동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화영 재판을 자꾸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미루는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화영 재판은 별건 뇌물죄 사건이에요.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3자 뇌물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화영 재판이 연기되는 것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이화영 재판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보고요. 이화영 재판과 전혀 별건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끝내야 돼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환율이라든가 고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악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타개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경제부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추경 없다 하니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추경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사는 할 만큼 했으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를 할 건지 저는 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이제 하나 바로 잡으면 이미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도 대북 송금이 추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 소환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요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하고 전화를 뭐 본인은 바꿔줘가지고 우연히 뭐 통화했다 하지만 실제 그 통화를 했다는 거.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따라서 관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자꾸 그 이승훈 변호사님도 이재명 대표처럼 계속 뭐 민생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이더라도 뭐 경제가 어떻고 지금 이게 본인 처벌되는데 경제 민생이 왜 놉니까? 본인 처벌하고 이게 경제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경제 민생이 사라집니까? 본인이 처벌 안 되면 살립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결부시키는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을 감추려고 이재명 대표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와 걱정하는 게 이재명 대표 힘내야 되는데 이재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죽으면 우리 큰일이다 총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있는 게 총선에 국민의힘은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리스크 있어야지 오히려 이게 그 총선이나 정권 제작 유리하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뭐 본인 무능 감추려고 죽이는 게 전혀 아니다.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고 이낙연 캠프나 우리 경쟁 캠프에서부터 대장동부터 백현동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변호사님이 좀 착각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시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수사는 왜 검찰총장이 하면 되지 대통령이 합니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하시겠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게 중립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여당의 대통령, 여당을 지지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야당 탄압 좋습니다. 검찰 권력 가지고 있고 경찰 권력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탄압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제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당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야당 수사는 원 없이 하시고 5년 내내 하셔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결론은 경제는 살리십시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야당 대표를 죽일 수는 있지만 총선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박찬대 전 최고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면 부지에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통화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바꿔줬어요.
여기서 무슨 회유를 하겠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제가 처음 전화 통화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회유를 하겠습니다. 좀 거짓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이게 회유인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짜가는 거 이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왜곡된 수사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옆 사람이 누가 바꿔줬다고 죄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두 분께서는 검찰이 9월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청구를 해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만큼 지금 여야가 비회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광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해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재우 원내대표는 이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양당 간에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비회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지금은 임시에는 가능한 논쟁입니다. 임시에는 이제 뭐 3일 하고 잠깐 이게 비얘기를 했다가 또 하고 저번에 우리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쪼개기 봤잖아요. 그게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월 1일부터 이게 정기회가 가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예. 정기회는 이제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무조건 100일간 연속으로 회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회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은 우리 그 의원의 특권이면서 국회 특권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9월 달에 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가결이 돼야만 이게 영장 실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의문 하나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꾸 이게 뭐 비회계 중에 청구해라 뭐 분열시키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당론으로 내를 이렇게 가결시켜 주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본인이 수없이 본인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면서요. 포기하겠다며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보고 나에게 당당하게 판사 앞에 가서 실질수사 받을 테니까 그냥 당론을 정해가지고 내를 이렇게 가결시켜주라. 체포동의안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비회기를 만들고 회기 중에 하지 마라 합니까? 그냥 당론으로 정해서 받으러 가면 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결국 본심은 왜 김남국 의원까지 친전을 보내서 살려달라 합니까? 결국은 이게 내심은 나는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부끄러워 말을 번복 못해도 내심을 이게 의원들이 좀 알아서 투표해가 방탄 좀 해줘. 나 이게 법원 앞에 가면 구속되면 안 되잖아. 이게 내심인 거죠. 얼마나 이게 비겁한 행태입니까? 제가 서 변호사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니 영장을 청구해야지 당론으로 우리 가결시키자라고 하지 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무슨 당론으로 가결하자고 합니까? 좀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되고요.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는 가급적 1년 4개월 동안 검사 70여 명이 몰아붙여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회기가 없을 때 청구해주면 불체포 특권 논란도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회기 좀 청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인 것이고요. 예. 당연히 회기 중에는 본인이 방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한다는데 못 믿어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참 성숙된 정치가 아니다. 이게 신뢰받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론 가결을 촉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9월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에 따라서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검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장 청구에는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왜 자꾸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다는데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이성훈 변호사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양치기 소년이 넉 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안 달려왔을 때 그게 마을 주민들 탓입니까? 양치기 소년이 앞에 거짓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잖아요. 옛날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해놓고 대장동 위례 성남 FC는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3일절 날 있잖아요. 3월 1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날도 이게 체포 영장이 올까 싶어 두려워서 3월 1일부터 방탄 회계를 열은 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시근을 하니까 이번에도 또 이게 거짓말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국민 잘못이냐 말이에요. 본인 잘못이지.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정당한 영장 청구는 뭐 이게 방탄 안 한다. 그럼 이게 정당한 영장인지 부당한 영장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하면 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적 죽이기 윤석열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탄압이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벌써 어제 개딸들한테 그런 연설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당한 영장이니까 우리 방탄해야 된다. 이렇게 놀 거 아니냐 말이지. 이게 뻔한 예상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이제까지 해온 거짓말이 있는데. 여기 한 말씀만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은 내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몇 번의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외교 순방 일정 다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이렇게 참여하고 순방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절대 내조에만 전념하고 외부 활동 안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하면 이것도 거짓말 아닐까요? 그러면 검찰이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이 거짓말이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고 이러면 검찰 권력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자신의 부인은 주가 조작하지 않았고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개월에 9억을 번 게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실과 달리 어떤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비판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걸 검찰이 범죄로 재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체가 아니라 사법부하고 검찰이 하면 되지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정치인 다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신뢰는 여야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삼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원칙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의 역사가 8월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자 먼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지금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북한의 핵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 안보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안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경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의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이게 디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게 한 70여 개 지방 은행들에게 신용 등급이 강등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데도 이게 상당히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이게 해결 방안 이런 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기술 문제. 특히 반도체 패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아주 패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기술 분야에도. 따라서는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기존의 핵 문제 안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기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한미일의 방파제. 지금 이제 갈수록 북중러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러시아의 푸틴 완전히 우크라이나 침략, 그다음에 시진핑, 이게 중국 패권주의,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의 지금 이게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북중미가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자유민주 법치 가치에 연대한 한미일 동맹이 완전히 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미일이 정말 동맹을 해서 경제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미일만 만나면 꼭 안보동맹, 북한의 핵위협에 같이 대응한다, 핵우산이 필요한다, 핵 문제밖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나요? 너무나 이 안보 문제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안보만 얻으면서
경제적인 실리는 취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일 동맹을 하면서 좀 얻어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 반도체도 미국에서 만들면 혜택 주겠다. 중국의 반도체 판매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 강국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다자외교, 실리외교를 취득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중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또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죠. 핵오염수 방류에도 찬성해주고 강제 노역과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발 이번에는 일관성 있게 주지 말고 뭔가를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국민의 경제에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국민들께 이번에 한미일 순방 이후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신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안에 있는 산책로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북한에 적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AP통신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의가 죄송합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의 전설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 것의 의미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다 간 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여기 그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초청하는 이런 이제 그 회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너무 이게 우리가 우물안 깨구리처럼 지금 이게 국제 정세에 너무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야당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요 초강대국 간의 열전, 냉전이 아니고 콜드워,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러시아가 군사대국 전 세계 2등이고 우크라이나는 이게 한 10몇이 되는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게 1년 넘게 지금 열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시진핑은요 공공연하게 대만을 침공하겠다. 무력으로라도 이게 대만을 탈환하겠다. 인도 중에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거기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늘어나서 지금 이게 뭐 며칠마다 사흘 간격으로 이게 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시급한 저는 정말 이게 위기 상황인데 이 야당은 이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위기의식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상도 못 치르고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지 3일장인데 이틀하고 바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옛날에 충무공 있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할 때 그때 그 1597년 4월 13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도 못 치르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명랑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연상되고 마음이 짠해요. 지금 이게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다시 이게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외교를 위해서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박수 치주고 좋은 성과라 이래 해야지. 이 민주당이 이걸 뒤에서 이게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외교에는 이게 여야가 없는 거죠. 정말 이게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꼭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판매했을 때 혜택이 없고 미국에서만 생산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본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은 유출되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경제 사정은 나빠지는 것이고 환율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정확히 깨닫고 뭔가 해결책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절대 안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안보는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 정도면 됐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쳐주죠.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좋은 성과들 가지고 얼마나 박수 쳐주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박수 쳐줄 만한 것을 가져오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서 변호사님 걱정대로 또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뭘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역사가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미일이
조금 더 가깝게 더욱 결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와는 반대로 북중러가 고착하는, 이에 따라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옛날에 김일성이요. 항상 하는 말이 그 약한 갓끈 이론이 있습니다. 갓끈. 갓의 그 끈을 끊어버리면 한밀인데 일본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한미일 공조가 안 되잖아요. 약한 고리가 일본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도 굳건하고 우리 한미 동맹도 굳건한데 우리하고 이게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한미일 공조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북한한테 가장 좋은 거죠. 그 점에서 이게 저희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과 어떻게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번에 광복절 기념사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게 과거의 광복절 기념사는 뭐 일본을 과거에 탓하면서 북한한테 제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일본과도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뭐 상당히 이번에 역사적인 날이 한미일 공조에 될 걸로 보이고, 그런다 해서 그 앵커님이 중국과 관계를 물었는데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부러 이게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기에 뭐 동북아 균형자론 이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전략이거든요. 아니 동북아 균형자 우리 이게 그거는 과대망상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중간에 서서 중국과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해보고 운전좌석에 앉아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이게 그 격동기에는 동맹,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적과 동지를 잘못하면 이게 망한 예가 많아요. 확고하게 우리는 미국 쪽에 확실하게 서대 중국과도 일부러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1년 4개월 끝났잖아요. 이제 뭐 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한미일 동맹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동맹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실제 나토 등 여러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군사 대국 2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뭐 특별히 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흑자국이고 최대 흑자국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적자국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적자국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무역 적자가 십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뭐 경제 괜찮겠지 하다가 과거에도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경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외교도 복원돼야 되겠습니다만 한미일 동맹이 안보 동맹이 아닌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동맹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 북중러 한미일 이런 채널보다는 다자 채널이 많이 이동되고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보면 중국이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힘이 센 척하고 전랑 외교, 늑대 외교라고 하는데 그런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자신의 자본이 유출되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듯이 한국도 다자 외교,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힘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3국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열릴지 관심이었는데 이제 모두 열리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실이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면에 지금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아마 우리 측에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등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그 태평양의 그 고기 수산물을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유럽도 먹고요, 전 세계가 다 먹습니다. 태평양의 수산물은 따라서 저는 방류 문제를 굳이 우리 정부가 단독 의제로 채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뭐 일본 보고 방류를 해라고 할 이유는 당연히 없고 정부는 그래 할 이유도 없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막 결사 반대 이래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국제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다 거기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데 맡겨놔야지 이걸 자꾸 이게 일본하고 우리 둘 사이 문제로 가다 보면 미래를 나아가는 게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국제기구 뭐 원자력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런 데 맡겨놓고 하는 게 맞다. 이걸 이게 우리가 굳이 대화 의제로 삼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대통령은 이원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마치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성하는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핵 오염수가 방류될 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올 것인데 이제는 이제 어민들 피해까지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런 시기입니다만 아직도 이제 일본의 역사인식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보다는 마치 야당을 향한 반국가단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야당에는 너무 매섭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주요 발언들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후보자께서 이 내신 학폭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네. 선도의 결정으로 전화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후보자 말씀드리- 해명이 그러신데 제가 아니, 본인 해명을 이태준 번복하지 교장 마시고 선생님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청문회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2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그 읍소를 했다는 것이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네,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주요 발언들 좀 듣고 오셨는데 두 분께서는 현재까지의 청문회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근데 학폭부터 보면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방이 없는 물 맹탕 청문회 처음 보는데요. 먼저 이제 학폭부터 보면 정말 이게 기존의 주장 외에는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도요. 아들도 물론 큰 학폭은 없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만약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폭에 연루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찾아가서 경위도 파악해보고 또 최대한 좀 선처해달라고 호소도 해보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다 어떻게든 영향력 있으면 전화해서 부탁해보고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학폭에 그때 사인인데 엄청나게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가장 학폭의 중심이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아니 피해자 애들이 괜찮다는데 화해했다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데 왜 어른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자꾸 싸움을 부추깁니까? 본인들이 괜찮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계속 옛날 상처를 지금 이게 되새겨 내느냐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아무런 한방도 없고 어떤 국회의원이 머리를 300대를 어떻게 300대를 때리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그 전부 이게 과장이고 저는 진술이지 정말 이게 결정적인 게 없는 걸 계속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이성 변호사님. 저는 이제 맹탕 청문회가 된 것 같아요.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간의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야무야 되는 느낌, 그리고 아직도 방송통신위원장 아니야? 이미 임명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맹탕 국감 이 청문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방송 장악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라든가 기자들 사이에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잖아요. 방송통신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이고 국민의힘 의원이다 보니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 제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고요. 이럴 바에는 왜 청문회를 하지? 어차피 청문회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고 청문회 할 수 있는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있고 다수당에도 힘을 못 쓰는 국회 청문회 없이 차라리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이게 저 언론 장악 말 못해서 야 이것도 이게 황당합니다. 우리 언론인 전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언론인들이 어떤 언론이냐? 옛날에 그 암흑했던 독재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도 이게 그 들고 일났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게 들고 일났습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독재로 말도 안 되게 장악하려면 언론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이동관 후보자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합니까? 언론이 그렇게 약합니까? 이동관 정도 후보자한테 이게 장악당하는 게 언론입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고 제가 보기에 기존에 오히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언론이 약간 이게 그 노조 편향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KBS 이제 공영방송 이사를 해봤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게 그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있어요. 아마 이게 노조에서 요즘 이게 그 편성권이라든지 많이 하면서 이게 노영방송 쪽으로 갔다 이런 게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약간 이게 그 진보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그 장악이라기보다는 이걸 이게 좀 평평하게 바로 잡아보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의 정상화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기존에 약간 노영방송이나 진보 쪽으로 이게 편향됐다면 이제는 이게 균형 중간으로 이게 한번 옮겨보자 공정하게 이런 이게 저는 시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언론 장악 프레임보다는 언론 정상화 이게 올바른 프레임으로 봅니다. 이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언론 정상화한다 그러고 왼쪽에 있는 걸 중간으로 가져오겠다. 중간이 어디죠? 중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관 씨가 중간을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딱 좌파 편향 방송인 절반, 우파 편향 방송인 절반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릴 건가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을 오른쪽으로 해서 정상화하겠다. 이것 자체가 언론에 개입해서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고 언론인들에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언론인 사장도 언론인들에 맡겨서 투표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바뀌면 그냥 언론인 사장 바뀌고 언론인 사장 바뀌면 보도국장, 편집국장, 전지부장 다 바뀌고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 언론을 하게끔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편성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임원 구성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런 것들은 항상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론 장악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대통령 바뀌자마자 방송통신위원장 기소하고 면직식 됐잖아요. 방송심의위원장 또 바꿔서 해촉하고 그리고 그냥 뭐 맨날 보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출퇴근 몇 번 했냐, 법인카드를 해서 왜 이걸 몇만 원 더 썼냐, 덜 썼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런 논란들은 결국에는 방송을 사유화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꼭 국민의힘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뭐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좀 맹탕 청문회였다 이렇게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런 이제 임명 강행이 제일 이제 많아진 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죠. 그때부터 이게 임명 강행이 뭐 상시화됐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그 자료가 채택이 되면 오히려 부적격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제 거의 채택 없이 임명이 된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당히 그 이동관 후보자가 아주 적임자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전임 한상혁 변호사 이 변호사가 요즘 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융합적인 이걸 어떻게 압니까? 소송 몇 개에 대해서 제가 한상혁 변호사보다 소송 더 했을 거예요. 저도 이게 방송도 했고 저 이사도 했고 다 했지만 제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동관 후보자는 정통 언론인입니다. 기자부터 모든 걸 다 경험해본 저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뭐 도덕성에서
크게 흠집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임명하는 게 옳고요. 조금 전에 그 이성훈 변호사님이 뭐 업무 추진비 카드 가지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연주 또는 이게 이광복 부위원장 뭐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반성문부터 써야죠. 옛날에 KBS에서 강규형 교수라고요. 강규형. 이분은 이게 김밥 2,000원 뭐 이런 거 이게 몇 건 사먹은 걸로 해임했다가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했어요. 그때 승소했다는 거. 본인부터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고 이번에 문제된 거는 그런 김밥이 아닙니다. 이번에 업무 추진비는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출퇴근 횟수 있잖아요. 이것도 1년에 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이게 불성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직을 했다. 이래 보면 돼요. 이번에 방송심의위원장이 해촉됐는데 정연주 씨예요. 아마 과거에 15년 전에 KBS 이사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도 MB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장이었죠. 해임시켰는데 결국에는 이 법원 판결로 승소했어요. 그렇지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복직은 못했죠. 반성문은 정치 권력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과거 MB정부의 대변인 홍보수석들을 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돼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요. MBC나 KBS에 대한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방송 실태, 그리고 고려 문건, 지방선거 기획단 실태와 고려 문건, 문화예술계 퇴출의 건. 그래서 결국에는 좌파 편향적인 또는 좌파 언론인 또는 좌파 패널들 이런 성향들의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취지의 문건들이 다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국정원 직원 진술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이 사건 수사에도 관여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수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수사해야 될 대상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 과는 자기 편의 허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대편의 허물에 대해서만 정말로 악착같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죄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곧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